박영숙 할머니는 올해 70이 되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준호를 키우며 살아오셨죠. 그런 영숙 할머니에게 5년 전 며느리 미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면서부터 미연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미연이.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영숙 할머니 눈에는 뭔가 수상했어요. 더욱 이상한 건 집에 들어온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은 건데 분명히 신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니까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며느리가 혹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몸이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영숙 할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연이가 집에 들어올 때 옷에 뭔가 붉은 얼룩이 묻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는 붕대 같은 게 감겨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미연아, 손목이 왜 그래? 라고 물으니까 아, 그냥 삐었어요 라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50년 넘게 살아온 경험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며칠 더 지켜보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먼저 택배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하루에 5개씩 미연이 앞으로 택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택배 상자들이 항상 비어 있다는 거였어요. 미연이가 가져간 후에는 텅 빈 상자만 남아 있는 거죠. 영숙 할머니가 택배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요즘 그런 택배 많이 와요라고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영숙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불법적인 물건을 팔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마약이나 위조품 같은 걸 파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숙 할머니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 2시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미연이가 후드를 뒤집어 쓰고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새벽에 어디를 가는 거지? 혹시 정말로 이상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30분 정도 지나서 미연이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가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더 계속되자 영숙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위험한 일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방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미연이가 출근한 후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봤는데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검은 비닐 장갑이 여러 개 있었고 커터칼도 몇 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흰색 가루가 담긴 작은 봉지들도 보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분명히 TV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이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마약 같은 걸 다루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그때 현관에서 택배 소리가 났어요. 또 미연이 앞으로 온 택배였는데 이번에는 발송인 이름이 김철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상자를 흔들어 봐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영숙 할머니는 동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요즘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해요.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몸에 상처도 있고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이웃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더라. 이웃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영숙 할머니의 의심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밤 12시쯤에 미연이가 한 남자와 함께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영숙 할머니는 재빨리 불을 끄고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남자는 미연이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면서 내일도 같은 시간에라고 말했어요. 미연이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저 봉투는 분명히 돈 봉투야. 그럼 며느리가 정말로 이상한 일을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거구나. 영숙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집안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의 쓰레기를 뒤져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맞춰보니까 은행 송금 영수증이었어요. 50만 원이라고 써 있었고 그 밑에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도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우연히 미연이의 휴대폰이 거실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놓지 않던 곳이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혹시 문자나 통화 기록에서 뭔가 알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하지만 휴대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사장님이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받아봤어요. 여보세요. 미연 씨, 오늘 새벽 일정 변경됐어요. 3시에 구로역으로 와 주세요. 영숙 할머니는 당황해서 아, 네라고 대답했는데 상대방이 혹시 미연 씨 아니세요? 라고 물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급하게 아, 죄송해요. 잘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새벽 3시에 구로역에서 만난다고? 영숙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일이 아니야.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새벽 2시 30분에 미연이가 집을 나가자 영숙 할머니도 조용히 따라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미연이를 따라서 영숙 할머니도 택시를 탔어요. 정말로 구로역 근처로 향하더라고요. 그리고 역 근처의 낡은 건물 앞에서 몇 명의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영숙 할머니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정말 수상한 모습이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미연이와 그 사람들은 트럭 한 대에 올라타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영숙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일에 연루된 거지? 다음 날 아침 영숙 할머니는 아들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준호야, 미연이가 이상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아. 새벽에 나가서 수상한 사람들이랑 만나고 몸에 상처도 있고 현금 봉투도 받고. 준호는 처음으로 게임을 멈췄어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아내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걸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왜 그런 일을? 그럼 내가 해야지, 내 며느리인데.
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희 집 며느리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몸에 상처도 있고 새벽에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경찰관은 일단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한 걸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빨리 막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드디어 경찰이 왔어요. 중년의 남성 경찰관 2명이 영숙 할머니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요. 멍자국, 신음소리, 의심스러운 택배들, 현금 봉투, 새벽 외출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증거물이 있다면 보여주시겠어요? 영숙 할머니는 경찰관들을 미연이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쌓인 택배 상자들과 커터칼, 비닐장갑들을 보더니 경찰관들도 확실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미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왜 경찰이? 무슨 일 있어요? 미연이는 거실에 앉아 있는 경찰관들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김미연 씨 맞으시죠? 네. 미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미연이를 바라봤어요. 미연이는 영숙 할머니를 한번 쳐다봤지만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최근에 몸에 상처가 자주 생기시나요? 경찰관의 첫 질문에 미연이는 움찔했어요. 상처요? 멍이나 외상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미연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가끔 다치긴 해요. 어떻게 다치세요? 그게 미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택배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물건들인가요? 택배요? 네, 매일 여러 개씩 오던데. 미연이는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생필품이에요. 상자가 모두 비어 있던데 어디에 쓰시는 거죠? 그 질문에 미연이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영숙 할머니는 속으로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경찰관이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으신가요? 불법적인 일이요? 미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마약 거래나 불법 판매, 아니면 조직적인 범죄 같은. 그 순간 미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뭔가요? 새벽에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현금 봉투 받고 몸에 멍 들어가며 뭘 하신 거예요? 경찰관의 추궁에 미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숙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확신했어요. 역시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된 거야. 하지만 미연이의 다음 말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어요. 물류센터 일이에요. 물류센터 일? 네, 저는 밤에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일을 해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영숙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어요. 물류센터? 네,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경찰관이 자세히 물었어요. 그럼 그 멍들은? 분류 작업하다가 무거운 택배에 부딪히거나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생긴 거예요. 새벽에 나가는 것도 새벽 배송 물량 때문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업무가 있어요. 영숙 할머니는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럼 현금 봉투는? 일당이에요. 물류센터 일은 현금으로 받아요. 비닐장갑이랑 커터칼은 택배 상자 뜯고 포장할 때 써요. 손 다치지 않게 장갑 끼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물류센터, 경찰관이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미연이는 영숙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말해도 소용없어서요. 무슨 뜻이죠? 제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셨어요. 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네, 투석 치료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요. 그런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 내야 해요. 영숙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밤에 물류센터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낮에 회사 다니고 밤에 물류센터 일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도움을 안 청했습니까? 미연이는 영숙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랬어요. 미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요?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우리 집이랑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할머니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그 말, 그건 분명 준호가 했던 말이었어요. 몇 달 전 미연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준호가 차갑게 말했던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어차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요. 경찰관이 영숙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건 오해였던 거네요. 영숙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매일 밤 늦게 들어와서 방에서 신음소리 내고 당연히 의심스러우셨을 거예요. 미연이의 말에 영숙 할머니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미연아, 괜찮아요. 이해해요. 미연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혹시 더 확인하실 게 있으면 제 회사 전화번호 드릴게요. 물류센터 연락처도.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일단 오해였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미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경찰관들이 나간 후 영숙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물류센터 일, 아버지 병원비, 남편의 차가운 말.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미연이가 왜 말없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는지, 왜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영숙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의심했던 며느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일하는 딸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안에서는 여전히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았어요. 하루 종일 무거운 택배를 나르고 분류하며 생긴 아픔. 그 아픔을 혼자 견디는 소리였어요. 영숙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미연아, 나야. 안에서 소리가 멈췄어요. 들어가도 돼?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미연이는 파스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여러 개 있었어요.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영숙 할머니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 미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해요.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너는 왜 말하지 않았니? 말해도 달라질 게 없어서요. 그 말에 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도움을 청했을 때 가족들은 모두 외면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것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다를 거야. 하지만 말은 쉬웠고 현실은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평소보다 푸짐한 아침상을 차렸어요.
미연이를 위해서였어요. 미연아, 아침 먹어. 괜찮아요. 시간 없어서. 시간 없긴 앉아. 영숙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연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미연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영숙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어. 미연이의 친정이 어떤 상황인지, 사돈이 얼마나 아픈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 몰래 주소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부산행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3시간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곳은 영숙 할머니의 예상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낡은 연립주택,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그리고 비어있는 우편함이 보였어요. 영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한참 후에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미연이 시어머니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영숙 할머니가 본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문을 열어준 남자는 뼈만 남아 있었어요. 간병인도 없이 오직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인 약들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돈이시군요. 김병철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연이가 사돈 어르신께 항상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우리 딸을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 말에 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방안을 둘러보니 벽에 달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미연이가 올 수 있는 날이에요. 영숙 할머니는 달력을 자세히 봤어요. 한 달에 겨우 3, 4일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적게 와요? 일이 바쁘다고 그래도 올 때마다 병원비 갖다 주고 약도 사다 주고. 영숙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미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혼자 감당해야 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사돈 어르신, 병원은 왜 안 가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집에서 약으로만. 그럼 간병인은? 그것도. 영숙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사돈 어르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병철은 놀란 눈으로 영숙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럴 순 없어요. 미연이한테 이미 너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영숙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미연이의 아버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내일 당장 병원 가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영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부산의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김병철의 입원 절차를 문의했어요. 근데 미연이하고는 상의하신 건가요? 아직 몰라요. 깜짝 선물로 하려고요. 김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김병철을 돌봤어요. 죽도 끓여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병원 갈 준비도 도왔어요. 이분이 얼마나 혼자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영숙 할머니는 김병철과 함께 부산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입원 절차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비용이. 걱정하지 마세요. 영숙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을 해약했어요. 2천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영숙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서 김병철은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투석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진작 오셨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에요. 영숙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입원 수속을 마치고 영숙 할머니는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날 밤 미연이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미연아, 앉아. 네. 미연이는 영숙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오늘 부산에 다녀왔어. 미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산요? 내 아버지 만나고 왔어. 미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 네. 미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 내가 부산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왔어. 왜 갑자기? 미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비용은 어떻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했어. 어머니,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감당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미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됐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연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 진단받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만해.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매일 전화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가려고 했는데 회사 일도 있고 돈도 벌어야 하고.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겠네. 물류센터 일 시작한 것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였어요. 그랬구나. 처음엔 준호 씨한테 말했어요. 도와달라고. 영숙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나도 들었지.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지? 그 말 듣고, 아, 정말 혼자구나 싶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준호가 너무했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부부가 이해만 해서 되니? 도와줘야지. 어머니는 왜 도와주세요? 미연이의 질문에 영숙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가족이니까? 하지만 저는, 넌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딸. 그 말에 미연이는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 후 며칠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미연이를 위해 든든한 아침을 준비했고 미연이는 더 이상 밤늦게 물류센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김병철의 병원비는 영숙 할머니가 책임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준호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영숙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장인어른은 입원했다며? 응.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관심 없다고 했잖아.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 미연이가 물류센터 일했다는 거 오늘 알았어. 나도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네. 영숙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으면 되지. 미연이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미연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연아, 미안해. 뭐가요? 내 아버지. 나 혼자 외면하고 너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미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 정말 최악이었어. 이제부터는 함께 할게. 내 아버지 일도 모든 일도. 정말요? 응.
약속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둘러앉아 미연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산 가서 아버님 뵈러 가자. 준호가 말했어요. 같이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미연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영숙 할머니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다음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부산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김병철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미연이 왔구나. 아빠 많이 좋아 보이세요. 준호는 장인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준호입니다. 그래 왔나? 아버님, 제가 그동안 미연이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네가 늘 바빠서 건강이 걱정된다고 맨날 얘기하고 자네 자랑만 하더라. 준호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사돈,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병철이 영숙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영숙 할머니도 아니에요. 가족인데 뭐라며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세 사람은 함께 부산을 찾았어요. 그리고 2달 후 김병철은 많이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의사가 완치는 어렵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미연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다행이야. 영숙 할머니가 미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가족인데? 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진짜 딸같이 느껴졌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이 집에 진짜 가족의 온기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영숙 할머니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미연이의 아버지 김병철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미연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니야, 오늘은 너 쉬어. 그래도 됐어. 오늘은 내가 다 할 거야.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미연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영숙 할머니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호는 아버지를 모시러 부산에 갔다고 미연이가 말했어요. 오후에 같이 올 거라고 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오늘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먹겠다며 기뻐했어요. 미연이도 정말 기대돼요라고 말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의 밝은 표정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 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문득 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어요. 미연이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뒤 진실을 알게 된 그 충격적인 하루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 후로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에게 매일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미연이도 영숙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어요. 미연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김병철이 병원 정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오늘 정말 기분이 좋으시나 보다고요. 영숙 할머니는 그럼 완치됐는데 당연하다고 했어요. 미연이는 영숙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덕분이에요라고 말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대답했어요. 미연이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하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 할머니는 이제 그런 말하지 말라. 다 지난 일이다라고 말하며 미연이를 안아줬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해졌어.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연이가 뛰어나가며 아빠 라고 불렀어요. 김병철의 목소리는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영숙 할머니가 나와 인사했어요. 사돈, 정말 오랜만이에요.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병철은 영숙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인데 뭘? 영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아버님, 이제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글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내세요. 영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세요. 방도 있고. 하지만, 아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기서 지내세요. 미연이도 동의했어요. 그럼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가족인데.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감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미연이는 준호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김병철은 TV를 보며 편안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며칠 후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와 함께 시장을 갔어요. 어머니, 이거 사요. 뭔데? 아빠가 좋아하시는 과일이에요. 그래, 그럼 사자. 두 사람은 이제 진짜 모녀처럼 편안했어요. 어머니? 응?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처음에 정말 무서웠어요. 뭐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셨을 때 영숙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일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마워?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미연아, 비록 오해였지만 그 오해가 진짜 관심에서 나온 거라는 걸요. 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저야말로 행복해요. 진짜 엄마 같은 어머니를 만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버님, 요즘 뭐 하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봉사활동이요? 응,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일. 멋진 일을 하시는군요. 내가 도움받은 만큼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숙 할머니는 사돈 김병철을 대견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사돈. 덕분이에요.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새 인생은 무슨 그냥 가족이 서로 도운 거죠. 그 후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미연이가 영숙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요리? 네, 가족들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가르쳐 줄게. 그 후부터 영숙 할머니와 미연이는 매일 함께 요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간이 맞아. 네, 어머니. 그리고 이건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 알겠어요. 두 사람은 진짜 모녀처럼 다정했어요. 한편 준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미연아, 오늘 영화 볼까? 정말요? 응, 오랜만에 둘이서. 좋아요.
영숙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미연이가 영숙 할머니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왜? 제가 임신했어요. 뭐? 영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어머나 정말.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벌써부터 기대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축하해, 미연아. 김병철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장인어른도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거야. 영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미연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게 정말 많이 변했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로. 우리 모두 덕분이야. 가족이 되어서.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인연을 돌이켜봤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그 끔찍한 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그날, 미연이의 아버지를 만나러 부산에 갔던 일, 함께 병원비를 내고 함께 간병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생명의 소식까지.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영숙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어요. 만약 2년 전에 누군가 이런 미래를 말해줬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게 자연스럽고 당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태교에 좋다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미연이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임신부는 몸조리 잘해야 해.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의 배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렴. 네, 어머니 말씀대로 건강하게 키울게요. 그럼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까. 그날 오후 영숙 할머니는 동네 이웃들을 만났어요. 영숙 언니, 며느리가 임신했다며? 응, 오늘 확인했어. 축하해. 이제 할머니네. 고마워. 그런데 2년 전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이웃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일? 경찰 신고했던? 아, 그거 오해였어. 영숙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해? 응, 며느리가 아버지 병원비 벌려고 밤에 물류센터 일했던 거야. 어머, 정말? 응,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지. 그래도 걱정되니까 그랬던 거잖아. 그러게, 지금은 다 잘 됐어. 다행이네.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구나? 응, 진짜 가족이야. 영숙 할머니는 그 말을 하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아기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남자아이면 뭐가 좋을까? 준호가 물었어요. 아빠 이름 한 글자 넣으면 어때? 미연이가 제안했어요. 내 이름? 김병철이 놀랐어요. 네, 병철에서 철자 넣어서. 좋은 생각이야. 영숙 할머니도 동의했어요. 그럼 여자아이면? 미연이 이름에서 하나 따면 어때? 그것도 좋겠네. 네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미연이가 말했어요. 어떤 날? 이렇게 다 함께 아기 이름을 짓는 날. 2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거든요. 영숙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안 그래. 우리 모두 함께야. 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의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연아? 네, 어머니.
내가 한 가지 너한테 사과하고 싶은 게 있어. 사과요? 2년 전에 내가 너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일. 정말 미안해. 어머니,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위험한 일에 연루된 줄 알고.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걱정해서 그러신 거라는 걸. 고마워. 그렇게 이해해줘서 오히려 고마워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정말? 네, 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영숙 할머니는 미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정말 내 딸이야. 네, 저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요. 6개월 후 미연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할머니 왔어요. 복자가 병실에 들어서자 미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 어디 보자. 영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줬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어머니 닮았어요. 말도 안 돼. 너 닮았어. 두 사람은 웃으며 아기를 바라봤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까? 준철이 어때요? 준호의 준, 할아버지의 철이니. 영숙 할머니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지. 준철아, 할머니야. 영숙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우리 예쁜 준철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준철이를 환영했어요. 할아버지 왔어요. 김병철이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예쁘네요. 아빠 닮았어요. 그런가요? 네, 특히 눈이. 준호도 아기를 안아보며 말했어요. 우리 준철이 아빠야. 정말 신기해요. 미연이가 말했어요. 뭐가?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게 정말 많이 변했지. 영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로. 우리 모두 덕분이야.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준철이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3년 전만 해도 의심과 오해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 끔찍했던 오해였어요. 만약 그때 미연이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진실을 알게 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영숙 할머니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때로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영숙 할머니는 잠든 준철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준철아, 할머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믿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란다. 할머니는 그걸 너의 엄마에게서 배웠어.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야. 준철이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잠든 채로 미소를 지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어요. 이 가족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3년 전 그 오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준철이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계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영숙 할머니의 오해가 결국은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가족 간의 작은 오해나 갈등을 통해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겠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